오늘의 토픽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토픽은 베이비 부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토픽은 일본 엔화 가치가 낮은 지금 엔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엔저 현상의 배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은퇴 세대가 온다. 앞으로 10년 동안 1천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1964년에서 1974년생을 뜻하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무려 한 954만 명이 된다고 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에 달하는데요. 이 세대가 올해부터 정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어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나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제 현재 2030 부모님 세대시잖아요.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이분들은 이제껏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활동을 떠받치던 이제 커다란 기둥이 이제 부양을 받는,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기둥에 떠받쳐져야 되는 세대로 좀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이 바로 이 부분을 좀 연구해서 내놓았습니다. 확률적으로 좀 분석해가지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좋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앞서서 좀 스포 아닌 스포를 하기도 했고, 은퇴하게 되면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경제가 뭔가 어려워진다, 이런 흐름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경제적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고도성장기 시작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청년 시절에 산업화 민주화 겪고 정부화 시기까지 쭉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들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을 노동시장에 좀 더 붙들어 놔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00만 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은 갑자기 일자리에서 이제 비어버리니까 이분들을 좀 더 붙들어 놔야 하고 붙들어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좀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쵸. 1천만 명이 은퇴한다 그러면 뭔가 이제 지금 같이 머리 맞대고 버티고 있는데 한 명이 싹 나가버리는 느낌이. 왜냐면 5천만 명 정도의 지금 인구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다 5천만 명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뚝 끊겨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할 만한 내용은 맞는데 저는 근본적인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어떤 흐름으로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건가요? 네네.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딱딱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국가 경제를 얘기할 때 정부를 제외하면 크게 생산하고 소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생산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꾸려서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이런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요. 소비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근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 이 일할 사람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산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이 생산하시던 분들이 소득 이전만 못하고, 소득 이전만 못하니까 소비를 줄이게 돼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큰일이 나죠. 내수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 시장, 이제 국내 시장에서. 네네, 국내.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이제 2030한테 조금 중요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걸 떠받쳐야 되잖아요. 이분들의 비어버린 생산과 소비를. 그래서 이 커다란 공백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약간 조별과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큼직한 맏형이 이제 사라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지금은 살짝 교과서 모드 온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조금 좀 흔하지만 우리가 잘 평소에 의식하지 않는 예를 들어볼게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조그만 백반집이나 분식집 되게 많잖아요. 맛집이죠. 프랜차이즈 아닌 식당들. 들어가 보면 항상 이제 부모님 세대가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집들이 없어집니다. 사실 그런 집들 보면은 이제 노동 강도는 엄청 센데 그에 비해 들고 가시는 수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밑반찬 같은 거 돈 안 받고 직접 해서 그냥 주시잖아요. 여기 뭐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이제 3,000원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3,000원입니다만. 사실상 이거 공짜 노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럼 이제 부모님 세대가 이거 좀 공짜로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퇴를 안 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또 생산 가능 연령 이게 대강 정해놓은 이유가 또 있어서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어떤 일터의 문화도 되게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모님 세대예요. 우리 독자님들 지금 실시간으로 막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설문조사 해보면은 2030 분들이 저희 특히 머니레터 독자분들 중에서는 90%거든요. 본가 거주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고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은퇴가 지금 걸린 문제라서 사실 굉장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생산 가능 인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 통계 뉴스 보면은 항상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뜻일까요? 네, 생산 가능 인구,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가능한 인구를 뜻하는데요. 조금 쉽게 풀자면 취직을 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이제 정규 노동을 하면서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는 연령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만 15세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맞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만 30세를 넘은 게 이미 2017년, 18년 이렇거든요.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 네, 신입사원의. 맞아요. 네. 대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부터 60까지 30년 정도 생산 가능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만 64세 전후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통계를 보면 만성질환이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찾아오거든요. 슬슬 돌봄 없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시기여서 이런 분들한테 사실 30대, 40대처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또 이분들이 30년 이상 이제까지 일해서 경제를 이만큼 성장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뭐 걱정 없이 사실은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 좀 이상적이죠. 그쵸. 제가 예전에 연금 공부할 때 좀 충격을 받았던 개념이 있었는데 사실 있었는데 이 60대 이후를 65세 이후를 저희가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뭔가 노후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젊을 때 노후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일단은 평균 수명 자체도 굉장히 짧고 훨씬 짧고 그리고 보통은 일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일을 못 한다. 거의 그 수준.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거하고 나의 어떤 사망하는 때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 노후라는 개념이 생긴 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보고 좀 저도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보시면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좀 조금 표현이 너무 슬프다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기존의 실버 세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전에는 좀 보수적이고 좀 수동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라 함은 인생의 황혼기이자 또 위기다. 그리고 본인은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현재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뉴 실버 세대라고 정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다양적, 적극적이고 이제 노년이라 함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때이고 기회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이제 1980년에 이제 남성의 그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어간 게 1980년대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로 보여주신 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이제 경제 활동이 막 무르익을 때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그때 60대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나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60살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실 한 50년 네. 전으로만 돌아가도 지금의 은퇴 나이대 한 만 64세, 만 65세 이런 나이가 평균 수명이었네요. 그쵸, 그쵸. 그때까지의 나이를 생산 가능 인구를 묶는 게 오히려 너무 가혹한. 맞아요. 그랬던 시대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64년부터 1974년생이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사실 X세대예요. 그래서 막 강남 오렌지족 이런 게 좀 등장했던 신조어 등장하고 그랬던 이제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막 이런 거 이제 우리 유행어에 알잖아요. 그거 그쵸. 하셨던 분들이어서. 너무 힙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게임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사실 1970년대생이 이끌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분들 떠올릴 때 뭐 인터넷 뱅킹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런 거를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 데이터를 보면 진짜 굉장하거든요. 가진 게 좀 적은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재테크와 사업에서 성공을 하면서 앞선 세대 있잖아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분들의 자산 축적 수준을 역사상 가장 빠르게 따라잡고 넘어선 세대이거든요. 여러모로 역대급인 네, 세대.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은 당연히 좀 일을 더 하실 수 있고 더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60년대생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X세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분들의 바로 직속 상사 세대이잖아요. 70년대생이 뭔가 하려고 하면 60년대생의 결제가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위 연령 얘기를 좀 해보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중위 연령,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항상 중위 연령에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586 얘기 맨날 나오는데 이게 왜 항상 586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들이 60년대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중위 연령이거든요. 중위 연령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100명 세어났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중위 연령이 항상 이제 좀 의사 결정을 하는 세대가 되는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지금 60년대생이고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또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은퇴 후 생활을 조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금융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어떤 금융 접근성의 어떤 격차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뭐 인터넷 금융에서 스마트폰 뱅킹에서 뭐 지금 토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쓰시는 게 속도가 어마어마하세요. 그 학습 속도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세대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 기존 베이비붐 세대하고는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급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고용 연장, 정년 연장, 재취업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같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앞으로만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이제 전제가 좀 있잖아요. 이분들이 좀 일을 계속 하셔가지고 경제를 떠받쳐줬으면 좋겠다. 근데 얼마나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나 사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거든요. 특히 이제 그 연세가 되면 생산성을 따져야 할 만큼 치열하게 일하고 싶지는 않은 게 저는 좀 보편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젊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치고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류의 법칙인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하면은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힘내서 자기 개발하고 더 오래 일하고 생산성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2030은 또 그분들이 은퇴를 미루시니까 그만큼 신입 티오가 감소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TO가 줄어든다. 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은퇴를 미루면 내가 입사할 직장의 TO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모순되죠. 이분들이 한 번에 은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은퇴를 해서 나는 취직을 하고 싶고 좀 그러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70%를 기록했거든요. 198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물론 이제 고용률의 모수가 취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와 지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취직하려는 사람들은 다 취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역대 최대 고용률을 누가 이끌었냐 하면은 중고령층이에요. 청년 고용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나서지 않을 텐데 이제 뭐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우려되는 건 노후 빈곤이에요.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높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노인 빈곤율 현황부터 좀 짚어보자면 개선되는 듯 하더니 요새 좀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상대 빈곤율이 38.1% 정도 되는데 이게 여성 노인이 사실 남성 노인보다 훨씬 더 빈곤하고요.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뭐 38%, 40% 이러면 뭐 거의 40% 그렇죠. 예, 2배를 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 빈곤율이 뭐냐 그러면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해요. 근데 2011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라 그러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절반이. 그쵸? 네. 뭐 프랑스는 4%, 5% 정도 되거든요. 노인 빈곤율이 굉장하죠. 근데 이게 사실 청년 문제입니다. 청년 문제로도 이어져요. 네. 왜냐하면 조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우시면 부모님이 부양을 하셔야 되고요. 사회제도가 개선이 안 돼서 부모님이 또 빈곤해지면 자식 세대인 청년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 빈곤율을 계속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노후 준비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준비하는 게 조금 늦지 않았나, 나 늦은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노후 대비를 나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없죠. 거의 네.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다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등등으로 또는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어쨌든 다 특수 케이스처럼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대비는 저희 때는 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뒤에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대비를 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니까.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는 현실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하면 다들 이제 떠올리시는 게 이제 간물주가 되어서 이제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아서 살면 되겠다. 그럼요. 저 예. 간물주 키우기라는 게임도 했는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세대도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그래도 건물 한 채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뭐 건물 한 채까지는 말고 그래도 뭐 알짜배기 한 한 채에서 채 안에 요 한두 개 그쵸, 정도, 그쵸. 예, 요거 마련하면 노후 준비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부동산에 좀 목을 매요.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금융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이게 뭐 좋은 노후 준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집값이 되게 올라서 뭐 결혼하기도 힘들고 뭐 성년이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좀 비롯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이제 노후 준비로 부동산을 마련을 하시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면 건물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집값이 계속 올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이걸 녹여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씩 떼다가 조각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내 집을. 그래서 부동산 자산에 굉장히 목을 메고 있는데 이게 마냥 큰 게 우리 2030 세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엄청 부담이죠.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물론 저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폭락 또는 폭등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저희가 이제 새집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 전월세 가격 이제 그분들 생존을 좀 보장을 한다고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을 이제 떠받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집값이 비싸서 독립을 못하고 자산 축적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하는 이제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부동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부동산에만 치우친 게 문제거든요. 노후에는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사실 중요해요. 맞아. 내가 이제 뭐 부동산으로 20억을 갖고 있지만 이걸로 임대소득이 막 200만 원 정도밖에 창출이 안 된다 이러면 사실 이거 25, 그러니까 예. 이걸 가치를 현금 흐름 차원에서는 못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노후에는 사실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현금 흐름 잠깐 짚어드리면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그 현금 수입, 그쵸? 네, 지금은 네. 이제 월급이 보통은 그거를 근로소득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노후에는 월급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뭔가로 다른 걸로 그렇죠. 계속 월마다 생활비 할 것들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 네. 네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내가 눌러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부동산에서는 창출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 같은 또 부동산 시장이 막 활발하지 전만큼 불장이지 않을 때는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목하세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자산에서 부동산이 되게 큰데 현금 흐름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주택연금이 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 개념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주택연금은 현재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좀 국가에 맡기면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갚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때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대출을 갚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처럼 일정액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녀들한테는 부담이 없죠, 사실. 사실 지금 부모님이 집 한 채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두 채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입 조건이 조금 완화되긴 했거든요. 본인 혹은 배우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된 주택 소유자면은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급 개시 연령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냐라는 그 연령은 달라질 수 있다. 네, 어쨌든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예요.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잠깐 TMI 말씀드리지만 이제 66년생, 63년생 이렇게 되시는데 진짜 정확하게 여기 들어가는 너무 저희 얘기란 말이죠. 근데 현금 흐름이 뭔가 지금 뚝 은퇴는 했는데 너무 정정한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 키워드를 알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법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최근 들어서는 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이게 증가하다가 집값이 조금 뛰니까
가입을 새로 안 하고 해지하거나 그래서 아예 그냥 이걸 내가 팔아서 언제 시세 차익을 내야지 이런 분위기도 좀 있대요. 이렇게 흔들리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정부가 좀 밀고 있는 방향은 주택연금 보유하고 나중에 이제 연금처럼 수령해가지고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주택연금이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괜찮은 노후 대비 해법 중 하나거든요.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나중에 연금이 기존에 버시던 돈에 과연 몇 퍼센트 정도 대체를 해주느냐 따져보는 비율이 있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 보고서를 보면은 주택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포함해서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한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앞으로 연금 얘기 진짜 자주 할 거거든요. 노후 대비는 너무 중요하고 거대하고 멀리 있지만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금에 이제 3층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깔려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기 이제 개인연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이제 있는 3단 그 외에도 공적연금처럼 이제 주택연금이 있는 것이고 주택연금은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현금으로 소득 대체율이 70%에 달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다른 연금들에 비해서. 개인연금 각자 관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그거에 마냥 또 한없이 퍼부을 수는 없거든요. 젊을 때. 그래서 이렇게 소득 대체율이 높은 그 주택연금인데 아직 가입 좀 더 홍보가 좀 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홍보는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네. 네. 네, 그래서 정부도 정책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이 흐름에 대응을 하고 있나요? 저 이게 뭐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고령화 대비한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뭐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대응이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변명을 좀 해주자면, 미리 변명을 하시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지금 상황에서 정식 일자리다 싶은 데서는 4대 보험을 다 들어주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이 완성된 게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경제 좀 끌고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른 더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생각해보면 저희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일하다가 중간에 생겼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이제 뒷순위로 밀리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 복지들이.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연령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1970년대에 이미 평균 수명이 뭐 60세밖에 안 됐는데 이제 노후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정부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저출산이 좀 심화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평생 직장 문화가 이제 기업에서 좀 사라지면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국가가 공적 부조를 좀 해줘야겠다 하는 게 공적으로 조금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갔냐 하면 노인한테 특화된 복지 정책이 경제적으로 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의료비 지원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인보다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노인 빈곤율이 거의 뭐 50%에 달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뭘 해주면 당연히 노인한테도 뭐가 따라오는 거죠. 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 조금 이제 기초노령연금도 2014년에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기 시작하니까 자녀들이 부양비를 확 줄여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식으로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네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요 제도도 1999년에 생긴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은 취직을 해서 사업주랑 근로자가 함께 좀 부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조차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전 국민한테 적용이 된 것은 2006년이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지금 되게 사각지대에 방치돼서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이 돼서 부총리급으로 좀 격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겠다. 네, 이제 지켜봐야죠. 인구전략기획부 이름부터 좀 어마어마한데 이 내용도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1천만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한꺼번에 이렇게 1천만 명 와 나오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거의 900 몇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쫙 은퇴를 할 텐데 이게 나라 경제 측면에서 절만편, 희망편으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희님의 정의 특허 절만편부터 알려주세요.
내부터 맞자. 네, 네.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 2차 베이비붐 세대 저희 부모님이 은퇴하면서 그 조부모님이 은퇴하셨을 때의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 절망편이 되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돼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그 대기업들도 막 쩔쩔매고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국내에 남아 있는 청년들은 그거를 메꾸면서 이제 부모님도 부양하느라고 이제 취직이 안 되고 그 취직이 돼도 월급은 줄고 일자리 경쟁은 뭐 취업난과 일자리 경쟁 치열함이 동시에 하고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뭐 국가 재정이 부담이 커지면 국민연금 먹은 것도 없는데 빵꾸나고 부대껴요. 뭐 네. 네, 뭐 그게 이제 절망편이 되겠죠. 나라가 망하네요. 네. 그 정말 절망적인 거의 상황인데 그럼 우리 이제 잠깐 희망편으로 조금 중화를 시켜 볼게요. 지금 정말 절망편이라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당황하고 있잖아요. 빨리 희망편으로 저희를 네, 감싸주세요. 저희 희망편으로 갈 겁니다. 이제 희망편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부하고 기업이 이제 적극적으로 고령층의 고용을 연장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무턱대고 이제 싸게 좀 데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라 교육,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뭐 재사회 교육 이거를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멋진 시니어 인력이 돼가지고 취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의 TO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 되면서 이제 생산과 소비를 아직도 이제 떠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가 너무 이제 세대 간에 너무 화목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분업을 해가지고 이제 갈등도 없고 경제 성장도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택연금 같은 이제 제도가 활발해져서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고 경제 전체가 좀 뭐 크게 성장한다. 이거는 사실 이쪽 희망은 아니고 경제가 좀 안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이게 뭔가 대단하게 더 나아가서 뭔가 꿀단지가 있는 미래라기보다는 너무 크게 추락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생애 주기의 노후로 갈수록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노후를 맞으시는 분들도 갑자기 소득 절벽에 떨어지는 네.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제 쭉 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근데 이런 희망편도 저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희망편도 방향성을 알아야 그걸 좀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좀 대비를 하지. 그래서 이럴 때 꼭 다른 국가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꼭 궁금해요. 왜냐면 해외 사례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는데 간략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네. 하고 있나요? 사실 이제 미국의 401k가 유명하죠. 미국은 금융자산이 좀 큰 편이어서 401k 네,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뭐 기업하고 이제 근로자가 동시에 부어서 주식시장이 이제 좀 활발하게 돼가지고 연금 부자도 많이 나오고 그쵸. 있는 퇴직금은 편이고요. 그냥 저희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진짜 길게 설명해드릴게요. 퇴직연금 진짜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그냥 주고 통으로 현금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막 관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관리로 맞아요. 투자하고 그래서 코로나 화랑기 때 이 401k 숫자거든요. 401k 미국 부자 이렇게 치면 엄청 나와요. 이걸로 주식 부자 된 분들 많다고.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퇴직연금 도입되어 있잖아요. 이거 확정기여형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어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은 지금 큰 문제죠. 중국은 큰 문제이고요. 일본이 좀 비슷하게 좀 제도적으로 겪고 있죠.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법제도를 좀 안정적으로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자 고용안정법 같은 것도 이제 좀 제정을 해두고 고용 노력 자체를 기업의 고령자 고용 노력 자체를 좀 의무화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 2000년에는 뭐 65세까지 고용노력 의무화 했다가 지금 2020년도에는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화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기업에서도 고령자 적극적으로 채용해 너가 이제 일을 줘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의무화가 연령대까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필요한지 궁금해요. 진짜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문제일수록 쪼개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그 파이의 그 크기는 정해져 있고 내가 이거를 뺏고 빼앗긴다 고령층이랑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그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내가 그거를 부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런 노후 관련된 이제 은퇴 준비를 나도 일찍부터 시작할 겸, 그리고 내 부모님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조금 이제 덜 노력을 드릴 겸 지금부터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부모님과 한번 진짜 돈 얘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부모님이랑 하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약간 수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대화를 좀 지금부터 많이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화가 준비된 대화여야 해요. 왜냐면 이런 대화들 잘못 나오면 정말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살짝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거대하고 뭔가 막을 수 없는 흐름 같고 이런 큰 이슈처럼 보이기도, 이슈라기보다 현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개인적이고 나에게도 치명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어피티 구독자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90%가 2030, 20대, 30대 분들이셔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와 함께 맞닥뜨리게 될 현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노후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하고도 꼭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그 노후 준비 잘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저도 사실 이 얘기 꺼내기 되게 어려웠는데 현실적으로 은퇴하시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그래도 계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로 중앙노후준비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홈페이지 이건 이제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라는 곳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도 신청해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런 돈 관련된 문제 있으면 돈 관련 문제 무조건 어디 민간 사금 같은 데 뛰어오거든요. 왜냐면 돈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곳에 먼저 찾아가기 전에 우리가 같이 낸 세금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정책 서비스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믿을 수 있는 분들을 도움 받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한 가지 팁 더. 여러분, 저희 연금 전문가와 함께 했던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지금 더보기란에 보시면 링크 달아놨는데 그 연금 영상이 내 퇴직, 나의 은퇴 이후에 연금 준비하기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건 셰프가 추천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영상이라서 내 노후 대비가 좀 걱정되고 궁금하다면 어피티 연금 전문가 김수환 작가님 인터뷰 영상 꼭 추천드립니다. 더보기에 저희가 달아놨습니다.